우리 전 시간에 6강에 대해서 마지막 말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덕시행정의 원리를 우리 조금 보다가 우리가 마무리가 되죠. 자, 우리가 이제 7강으로서 제5절 전 시간에 대해서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7강과 관련돼서 법시행정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법시행정의 원리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보죠. 법시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법치주의 내용으로서 오토마이어 아까 법규 창조력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어의 민법을 전제로 해서 수권을 줄 때, 수권이라는 것은 수권행위에 대해서 법규에 청제를 줄 때 정당성을 우리가 부여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마이 법치주의 내용으로서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대해서 첫 번째 요 노란 거에 대해서는 기본 틀을 잡아줘야 돼. 틀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이 틀을 잡아야 돼. 법학에서 그래서 제가 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또 하나는 뭘 우리가 숙지하라. 늘 이야기하는 게 목차를 암기하라. 모르겠어요. 제가 증거에 대해서 법은 뭐예요? 목차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목차 그러면 뭐예요? 우리 요즘 공부를 하는데 뭐라 그래? 체계도가 무슨 강의가 필요합니까? 체계도 강의 자체가. 체계도라는 것은 뭐예요? 목차를 설명한다라는 건데, 이 목차가 바로 법의 목차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목차를 우리가 목차를 한 줄씩만 더 쓰면 그게 바로 체계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체계도 강의 들어야 되는 거. 들으면 뭐 강의를 안 들어서 들어서 나쁜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차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놓고, 목차가 잡혔으면 거기에 대해서 목차. 우리가 법을 들어갈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모든 과목은 그럴 것 같아. 책을 들어가기 전에 명상 5분 동안 내가 국어에 대해서 국어는 제1장에 뭐가 나와 있는지, 제2장은 뭐가 나와 있는지, 제3장은 뭐가 나와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차야. 항상 틀을 잡아줘야 돼. 그러면 목차를 잡았으면 체계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요 틀을 잡아야 해서 그러면 오토마이 법시행정에서 첫 번째 요걸 좀 암기를 하라는 거야. 법률의 법규 창조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암기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의 의의라는 게 있어. 법률의 의의. 자, 법률의 의의가 뭐냐? 법률의 형식적으로 표현된 국가서는 법적으로 다른 모든 국가 적용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행정도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법률이 우위가 돼야 되는 거야. 법률의 우위가 되지 않고 재량이 우위가 된다면 그건 바로 자유 재량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률의 이게 우위가 돼야 되는 첫 번째 법률의 우위선. 다른 모든 국가 적용 상위에 있는 법은 여기 의미죠. 행정도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법률의 우위야. 자, 그러면 법시행정의 원칙으로서 소극적 측면을 나타낸다. 법률에 어긋남이 없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례에 나오면 판례에 이런 글 자꾸 나와요. 법률에 어긋남이 없어야. 그러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이게 바로 법률의 우위를 한다는 거예요. 판결문을 보면 행정소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에 어긋남이 없어야.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하죠.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그러면 이게 바로 법률의 우위를 근거하고 있다는 거. 자, 법률의 우위는 지금 주로 법률이 있는 경우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법률이란 형식적으로 어예가 제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 명령, 자치 법규뿐만 아니라 불문부무인 간섭법이나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포함하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들어봐요. 우리가 법원이 뭐냐? 법원. 제일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법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법원이라고 나올 때 자, 지방법원 이게 아니에요. 법원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어떤 원자가 돼?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거야. 법의 존재 형식을 바로 뭐예요? 바로 법원이라고 그래. 법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법률로 존재할 수 있죠. 법률이 있으면 간섭법이 있을 수 있고 간섭법이 있을 수 있고 간섭법.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이 좀 법원이라고 그래. 그러면 법원과 관련돼서 좀 우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법원은 뭐예요? 법순문법 민법이 없으면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간섭법에 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뭐에 따른다? 바로 조리에 따르죠. 조리. 사물에 마땅한 이치 이게 바로 조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우리 행정법 범위가 넓죠. 자유민주법치국가니까 여기는 약간의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법률이란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사후본과 관련돼서 그러면 법률의 의의는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며 공법 형식적 국가작용뿐만 아니라 사법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에도 적용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우리 물리 해석을 보는 법률의 의의가 돼야 된다.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법률의 어긋남이 없어야 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규 청결력에 대해서 봤고 오토마이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법률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유보라는 게 뭐냐? 유보라는 게. 자, 유보라는 것은 일정한 행정활동을 법률의 근거, 그 다음에 수건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근거에 유보해놨다는 거예요. 요 수건이라는 것은, 요 숫자라는 것은 뭐예요? 줄 숫자가 되는 거죠. 받을 수가 아니라 수건행위. 그래서 수건행위,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대표적인 수건행위, 즉 대리건이 있죠. 대리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게 바로 자 유건대리, 무건대리 이렇게 되겠죠. 유건대리, 그 다음에 수건행위가 없다면, 대리건이 없다면 무건대리가 되고, 대리건이 있다면 바로 수건.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개인대리, 유건대리가 되겠죠. 그런데 수건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것. 어디에다 해놓은 거다? 법률에 유보해놨다. 그러면 뭐 법률에 유보라는 것은 어디에 유보해놨다? 법률에 유보해놨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 법치행정의 적극적 측면을 나타낸다. 그렇죠? 적극적 측면. 자, 그럼 아까 연습했죠. 법률의 의의가 관련돼서 연습했으니까 이번엔 법률의 유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법률의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 우선 법률의 수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보에 대해서 우리 복지 행정에 대해서도 법률에 유보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요거 이제 연습을 해줘야 되고 요거는 결론적으로 적극적 측면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법률의 의의가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현대 국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 유보의 현실은 주로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 측면에서 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고 여기에서 법률이란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똑같은 의미가 되죠. 근데 불문법인 간사법이나 판례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법률의 유보는 행정을 어느 영역까지 간절시킨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토마이의 첫 번째 법규 청결력이 있고 두 번째 법률의 의의가 있고요. 법률의 유보. 법률의 유보는 다시 한번 연습해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즉 수건행위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법률의 의의와 법률의 유보의 비교. 자, 어떤 사람은 자 법률의 의의와 법률의 유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우리 착시한 사이 많이 벌어지죠. 확실히 하세요. 법률의 의의, 법률의 유보. 우리 옥김만 철저도 2년이라고 그래서 한번 기회도 들어보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의 의의와 법률의 유보를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법률의 의의라는 것은 모든 행정상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법률이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률의 유보는 인정한 행정은 어디에다 유보해야 한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법률의 유보에 확실히 달라요. 법률이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 거. 뭐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의의와 그다음에 유보. 자, 한번 우리 또 비교를 해놨어요. 아마 우리 기본 책자를 받아보면 거기에 다 또 별을 그려놨으니까 딱딱딱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법률의 의의는 그러면 요거는 법정제의 소극적 측면이야. 소극적 측면. 즉 약형 국가죠. 그래서 우리 연습해요. 법률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법률의 유보로서 법치행정의 적극적 측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확실히 다르죠. 같이 보니까 그때 눈에 확실히 들어올 겁니다.
자,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요거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죠. 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수권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있는 없는 참 우리 있는 것 요거는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요거 우리 법이라는 것은 꼼꼼해야 돼. 꼼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률, 법규, 명령, 자치법규, 불문법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대해서 법규, 명령, 자치법규 여기 조심해야죠. 그래서 불문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외된다. 여기는 뭐 된다? 포함된다. 다시 한번 꼭꼭 집어넣어야 돼. 꼭꼭. 자, 법률에 있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고 여기에 대해서 법률의 요구는 행정의 어느 영역까지 적용과 학설의 대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법률의 유의, 법률의 우보. 그러면 저희가 이 법률의 우의와 법률의 유보 비교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가 뭐고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이라는 것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법규 절차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절차라는 것은 법규의 법률의 법규 창제력 원칙을 한계가 있어 다 규정을 할 수는 없겠죠. 여기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거야.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행정권의 독립명령권, 긴급명령권이 부여되어 의로부터 독립하여 법규를 정립하는 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미고요. 이 법에서는 행정권의 포괄적 수권을 부여하였고 일반 정황이 하는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법규 창제력 원칙적 한계가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단점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률적 우위 원칙의 적용 한계가 있어요. 법률의 우위 원칙의 적용 한계라는 건 뭘까? 자, 국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함에 있어서 형식 또는 절차에 대해서만 규율하면 족하는 것을 위하여 부당한 내용의 법률의 이유까지 용납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법률의 원칙의 적용 한계가 바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단점이라는 거죠. 단점. 자, 비상조치나 긴급명령에 대해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 만약에 자, 여기에 대해서 괄호 2번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 전 시간에 우리 회의 때에서 배웠죠. 통치행위라는 게 배웠어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으로써 비상조치, 긴급명령에 대해서는 일종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의 원칙의 적용 한계에 대해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적용이 될 건가라는 게 바로 적용 한계로서 특히 괄호 2번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우위를 봤으니까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한계라는 게 있어.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국민의 자유권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정작용만이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 이의 영역을 행정이 법률로부터 자유로이 규율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게 이제 한계가 되는 거죠. 법률에 다 유보해 줄 수 없어. 법률에 이제 전부 유보한다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개괄주의죠. 개괄주의. 야, 하나를 멸관한다면 법조문이 엄청나게 세부적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적용 한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제제도가 미비되고 있다는 거. 구제 주산으로서 그러면 행정소송의 사항이 열기주의로 되어 있어 국민이 쟁송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 열기주의를 우리가 취하고 있어요. 자, 이 법한 행정권 행사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이 법한 행정권, 이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국가 배상 책임으로 판단된다면 우리 엄청난 재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권력의 규제보다는 국민의 준법 정신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 준법 정신 요거죠. 자, 구제제도가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단점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법의 기본 행정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장점과 단점을 섭렵해서 행정법이 규정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는 게 뭐예요? 네, 형식적 법치주의. 지금 보려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 자, 우리
우리 행정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우리가 상호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뭔가? 우리 오토머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법규 창조력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이 법규 창조력에 대해서 나오죠. 법규 관철하고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법률 우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으로서. 그러면 법률 우위 원칙의 철저. 그래서 형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도 정당한 법률이야 하고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요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합법적 법률만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이원 법률 심사제도를 이익구현하게 한 제도가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거. 그래서 자,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첫 번째, 법규의 우리 법률의 법규 창조력 원칙을 관철하고 있고 법률의 원칙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되겠죠. 우리가 이제 4번째 여기에 대해서 보죠. 법률 유보의 원칙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합격해 갈 건가. 법률 유보. 여기 잘 보시죠. 자, 법률 우위가 아니라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적용 범위를 어떻게 확대해 갈 건가.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 걔네들이 많아요. 뭐 정리하기 상당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공은 침해유보설. 자, 내용과 근가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자, 침해유보설.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 여기에서 침해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자격은 법률에 용한다는 개념. 그래서 이 침해는 뭐 해야 하는 거냐? 바로 법률의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 게 바로 침해유보설이야. 그대로 이제 물리 해석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 밖의 영역으로서 수익적 행정, 특별 권력 관계를 포함한 국가내의 영역에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일단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 침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유보를 해놔야 된다. 자, 법률에 유보해놓으면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 권력이 개인 생활 영역에 침해한 것을 방어하는 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장점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행정 이용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부행정, 법부행정 이야기죠. 법률 유보로서 제의됨으로써 현대 법률 국가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것 비판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침해 유보설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과 침해에 대해서 규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부행정의 의미가 좀 약간의 법부행정의 의미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익숙해져야 돼. 침해 유보서는 뭘 침해를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잡고 자, 그래서 이래도 할 때는 일단 중심키를 잡아서 내용을 쫙 읽어보면 자꾸 감칠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해 유보서를 들어봤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유보는 권력행정은 어디에 법률의 습관적 유보에 놓는다. 그러면 침해행정이나 수익적 행정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개념. 이게 권력행정 유보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복효적. 우리가 복효적 행정 설명이 용이하다. 자, 이익이 있으면 뭐예요? 상대방은 이익이 있으면 상대방은 불이익을 받겠죠. 이 불이익과 이익을 관계해서 우리가 복효적 행정 행위의 설명이 용이하다는 거야. 권력행정으로부터 유보되기 때문에. 또한 헌법상, 자, 헌법상의 민주적 통제 원리도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장점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유보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침해 유보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침해. 이건 침해죠. 그러면 요거 결론은 요거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권력행정 유보서를 주고 있다는 것은 이거나 뭐예요? 똑같은 의미도 가질 수 있죠. 하나 요거는 침해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러면 권력행정은 어디에서 침해를 하기 위해서 권력행정에 대해서 유보해놨다. 이렇게. 요즘 그러니까 또 말이 많겠죠. 학자들은 뭐예요? 말이 많아요. 왜 학자들은 말이 많을까요? 그게 학자죠. 학자들이죠. 그러면 학자들은 입을 꼬매고 싶어. 그럼 뭐가 나오게 돼요? 판례가 나오든지 아니면 법률의 규정을 해놓으면 학자들은 법률의 규정을 딱 해놓으면 법률의 규정을 해놓게 되면 어때요? 학자들은 규정을 해놓으면 학자들은 입이 꼬매져 버려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법률의 근거가 있는데 판례에서 이렇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률의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침해 유보설이 나오네.
자, 그러면 거부행정 유보설이 우리가 나왔고, 거부행정 들어보셨죠? 자,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현대복지주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부행정에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라는 것. 그러면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거부행정, 사회보장, 행정제도 법률을 요한다는 개념. 그래서 거부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침해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자, 신침해유보설, 또 자, 학자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개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부 유보설 나와 있고요. 중요사항 유보설이 우리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수설이 뭐냐? 바로요, 중요사항 유보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번 행정법 시작할 때 의미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유보,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면 침해에 대해서 본질사항을 반드시 법률에 근거 요하지만 비본질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 없이도 행정권을 발수할 수 있다는 개념. 그러니까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럼 중요사항을 뺀 나머지, 그러면 뭐예요? 비본질이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항상 우리 공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에서도 마찬가지. 동산, 부동산, 자, 장애인,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공동주택이 있으면 뭐예요? 공동주택이 있으면 뭐예요? 자, 뭐가 있겠죠? 부동산이라 토지 및 그 정착물, 그죠? 그 이의 것을 동산. 장애인은 그러면 장애인이 대체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장애인의 대체는 말. 정상인 이러면 듣는 장애인은 더럽게 기분 나쁘거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비장애인.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비장애인. 뭐요? 누구나 다 장애는 있을 수 있어. 나도 장애인이다. 그죠? 뭐 한 곳만 팔 수 있다면 하나의 사보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할 때는 비장애인.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는 뭘까요? 이게 단독주택이잖아. 단독주택. 그럼 공동주택은 뭐예요? 아파트 하시잖아. 연립주택 다세대. 그러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를 뺀 나머지 이게 바로 뭐예요? 단독주택이죠. 그럼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 이해일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요사항 유보설 똑같은 논리를 해석할 때 이제 중요사항에 대해서 본질사항을 정해놓느냐, 본질사항과 비본질사항으로 나눠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비본질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유재량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견해가 중요사항 유보설이. 자,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례 칼카르 결정에 통하여 학설로 정립된 이론이 바로 중요사항 유보설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놓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수설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면서 한번 결론을 제가 이제 내려놨습니다. 중요사항 유보설은 본질, 비본질. 그러면 다수설로서 민주적인 요청과 행정의 무슨성, 탄력성, 우리가 사고의 탄력성을 가져야 되겠죠. 탄력성을 가져서 본질과 비본질을 나눠놓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본질사항에 대해서 모두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괄적으로 우리가 잡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결정, 중요사항 유보설, 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해서 법률 유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비권력적 행정작용 경우에도 법률 유보의 범위에 한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 간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의 태도는 어디냐?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불문명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은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토지치유가 이득재산, 이득재법상 기준시가에 대한 판례, KBS 방송수신에 대한 판례가 요거 뭐의 판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개 중요사항 유보의 입장을 취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관련돼서 요거 꼭 한번 체크해놔서 봐요.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기준시가 중요사항에 해당함으로써 직접 입법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법적 근거를 우리 판례의 태도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KBS 방송수신료. 방송수신료 결정은 의회 유보사항에 해당하며 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임으로써 국회의 결정을 배제한 문화체육관광청의 승인만으로서 가능한 것은 법률 유보에 반한다. 그래서 KBS 방송수신료에 대해서 한번 요 판례니까 한번 꼭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규명과 관련하여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가족관계부 정관계 백지명한 것은 헌법상 이문법의 한계를 위반한 거다. 그러면 세 가지 판례를 봄으로써 우리 판례의 입장은 판례와 다수에서는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